네, 자 오늘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조직론 문제고요. 1번부터 바로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우리 많이 공부했던 얘기죠. 그래서 전략적이란 거는 장기적이다 혹은 종합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걸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다. 당장 도움이 안 돼도 그렇죠? 하나의 투자로 이해를 하고 인적 자원을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기적 관점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변화되겠죠. 그래서 이 현재 미래 환경 변화에 맞게끔 적절한 전략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인적을 자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욕구가 조직의 욕구와 목표와 조화를 이뤄야 돼요. 만일에 조직 목표와 개인의 욕구가 일치하지 않고 개인이 자꾸 희생을 당하면 그 조직 내에 있는 인적 자원들은 다 퇴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직을 위해 일하는 게 개인의 욕구도 충족이 돼야지만이 장기적으로 좋은 인적 자원들을 조직 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직과 개인 간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고, 그래서 개별 인적 자원 관리 기능 간의 연계 또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통해서 전체,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종합적 차원에서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분 최적화 아니고 전체 최적화를 추구한다. 자,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을 결국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조직 목표 달성과 조직 성과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 자산이 된다라고 인식하는 거고요. 자, 2번.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직무 만족, 동기부여 같은 개인의 심리적 측면도 중요시하지만 여기 단기적 관점에서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라 뭐요? 장기적 관점이죠. 장기적 관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인력의 선발, 교육 훈련, 성과 관리 등 인적 자원 관리 기능 간의 연계, 수직 수평적 통합을 통한 뭐야? 전체 최적화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를 하면서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는 거고. 자,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정합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뭐 이제까지 충분히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론. 이게 이제 고전적 조직 이론이죠. 자, 고전적 조직 이론들은 이제 뭐 다 비슷한 연결고리에 있는 거예요.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 경영의 원 베스트 웨이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 베스트 웨이대로 만든 그 원리대로 운영되는 조직이 관료제예요. 그래서 과학적 관료론은 관료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해서 가장 시간도 절약하고 능률적인 방식을 찾아내서 그걸 공식화, 표준화시켜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경제적 요인에 따라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고 차별적 성과급제를 도입합니다. 다만 이런 과학적 관리론, 뭐 관료제로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론까지 다 폐쇄론입니다. 그렇죠? 외부 환경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부만 보고 이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폐쇄론이에요, 폐쇄론. 자, 그래서 이들은 조직의 어떤 구조? 공식적인 표준화시키고 공식적 구조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요. 인간을 경제 요인에 따라 동기부여되죠.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에 입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요인에 따라 동기부여가 돼서 인간을 이런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에 따라 보는 게 이제 과학적 관리론. 사회적 인간으로 보는 게 인간관계론. 오늘날 이제 많은 이론들이 이제 자아실현적 인간관. 그렇죠? 그래서 X에서 Y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의 바탕을 둔 게 뭐다? 과학적 관리론이다.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절약과 능률성 강조하고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은 불안정적이며 불확실하다는 가정하 있다. 아니죠. 폐쇄론이요. 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불확실하다고 가정하지 않고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뭐 1번, 2번은 충분히 뭐 우리 행정학 문제에서 행정학으로만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인사조직론 문제 같은 경우는 25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있는 인사조직 문제고 나머지 한 22문제 정도는 행정학 그냥 우리가 행정학 개론 그죠? 행정학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뭐 그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20문제 정도는 충분히 행정학 개론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뭐이 정도까지는 다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자, 3번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죠. 직위분류제는 자, 미국의 공공부문 직위분류제는 보수의 형평성 요구보다는 업무 수행의 적정량 요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연방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형평하게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직무급 수립에 용이하고요. 뭘 강조합니까? 보수의 형평성.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위분류제는 자, 보수의 형평성 요구보다 업무의 수행의 적정량 요구가 아니라 보수의 형평성 요구에서 시작됐고요. 연방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게 아니라 1912년 시카고 시정부에서 먼저 도입됐고 23년도 연방 정부로 이제 들어왔다가 그냥 45년도부터 해서 전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 40년대부터. 그래서 초기에는 시카고 정부 시정부에서 도입된 거고 처음 아니고 연방 정부는 23년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40년대 정도 돼야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일단 보수의 형평성 요구에서 시작됐고 처음 도입됐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행정학의 오답 포인트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그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거기서도 계속 오답 포인트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장이죠. 자, 보수의 형평성보다는 뭐를 A보다 B 그리고 뭐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런 말들은 오답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오답 포인트가 2개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문장은 틀린 거죠, 그것도. 그래서 처음 도입된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고요. 2번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 수직 수평적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한 것이 직위분류제죠. 그래서 뭐에 따라 종류, 네,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 수직 수평적으로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직위분류제죠. 답은 뭐 2번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우리나라는 직군을 시험의 과목과 응시 자격 전보 승진의 경로, 교육 훈련의 단위, 정원 관리 기준으로 사용한다가 아니라 직군이 아니라 직렬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직렬. 시험의 과목, 응시 자격 등에 사용되는 건 직렬이에요. 직렬. 자, 우리가 직군이 있고 직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직군 안에 행정직렬, 세무직렬, 교정직렬.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볼 때 세무직, 교정직, 행정직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직렬로 시험을 구분하고 있어요. 세무직 시험, 교정직 시험, 행정직 시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대한 과목, 응시 자격, 전보 승진의 경로, 그러니까 직렬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전보는 한 직렬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승진도, 뭐 교육훈련 단위, 정원 관리 이런 게 다 뭘 기준으로 직렬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번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류라고 한다. 되는데 우리가 제가 항상 이거 문제 풀 때 위급열군, 류열무 보자고 했어요. 자, 위들이 모여 있는 게 급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종류, 곤란도, 책임도가 다 같은 제가 종류와 곤란도 다 모아서 다 똑같은 걸 모아놓은 걸 직급이라 했어요. 종류, 곤란도, 책임도 다 같은 애들 직위군 직급이고 직류는 류열무다. 그렇죠?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직류라고 하죠. 그래서 자 4번 같은 경우는 종류, 곤란도, 책임도 다 같은 직위의 군 위의 군이면 급이에요. 급인데 다 같으면 직급이죠. 직류가 아니라 직급 얘기입니다. 그렇죠? 답은 2번이고요. 항상 행정시험은 특히 이렇게 옳은 것은 나오면 보기를 3개나 틀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 포인트를 딱 잡고 고치는 거예요. A보다 B, 처음, 직군, 직렬, 직류, 직급 이런 거 단어를 딱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2번 보시면 되겠고 4번 뭐 3번까지도 충분히 행정학 시험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4번 조직의 변화에 따르는 저항 극복 방법인데요. 우리가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강공규다 했어요. 그렇죠? 강제적 방법이 있고요. 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거. 자, 기술국리. 자, 기술적으로 접근해요. 함부로 그냥 쑥 들어가면 저항이 생깁니다. 어떻게요?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뭐요? 이렇게 밀당을 잘해야 돼. 밀당을. 그렇죠? 밀당을 잘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리는 뭐냐면 보상이 보상.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뭘 한다? 저항을 극복한다. 그리고 규범 사회는 마음으로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참여시키고 기본적으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토론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강공규가 있죠. 강공규. 그래서 자 규범적 전략은 변화 대상자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변화의 정당성을 확보해서 저항을 극복하는 겁니다. 참여시키고 훈련시키고 마음으로 스스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공리는 자 변화 관련자들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보상을 적절하게 주는 거죠. 기술 공리. 강제는 개소적 권한을 기반으로 강력한 지시, 명령을 통해 저항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말이고 답은 4번이고 이런 강공규의 개념을 말했고 이제 시험에 가끔씩 구체적 사례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뭐 충분히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자 강력한 신분 보장을 통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공무원제 같은 경우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뭐예요? 개폐, 일신, 신분 보장 있죠. 신분 보장. 그렇죠? 자 그래서 신분 보장을 통해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성, 안정성 유지할 수 있고요. 자 이번 폐쇄형 충원 방식을 통해 행정 조직의 관료를 막고 민족 통제를 강화한다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폐쇄형은 맞아요. 그렇죠? 폐쇄형은 맞는데 이렇게 폐쇄형을 하다 보니까 폐쇄적이다 보니까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요. 특권 집단할 염려가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외부에서 통제하기 힘들고 그렇죠? 공무원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폐쇄형은 오히려 행정조직의 관료화가 생기고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특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 전문 지식보다는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보다는 기본적으로 일반 행정가로서 그죠? 키워 나가는 거고 이를 위해 젊은 인재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제 키워 나가는 거예요. 평생 공무원을 직업으로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면서 젊은 인재를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행정가 중심으로 전문가보다는 전문 지식보다는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4번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이 강화되고 직업적 연대 의식이 생겨나겠죠. 개폐, 일신. 여러분들 이렇게 폐쇄적이고 신분 보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연대 의식이 강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자부심과 일체감, 연대 의식이 강화됩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의 일체감, 단결심, 공직에 헌신한 정신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제도죠.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하다. 자, 그래서 뭐 5번 같은 경우도 답 2번이고요. 뭐 충분히 풀 수 있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보실 수 있겠고요. 자, 6번 페리아 와이스가 제안한 공공봉사 동기화에서 감성적 차원에 속하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감성. 자, 페리아 와이스의 공공봉사 동기는 그렇죠? 민간 부분 종사자와 공무원들은 동기부여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종사자들은 이게 경제적 보상, 돈에 동기부여가 잘 된다면 공무원들은 오히려 내재적인 어떤 봉사 동기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 차원 외에도 금전 외에도 합리, 규범, 감성적 여러 차원에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감성적 차원은 애국심, 동정심, 어떤 심리적인 게 있어요. 심리적인 거. 그렇죠? 근데 규범적 차원은 바람직하다 이 말. 바람직하다.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바람직하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공익에 공공에 기여를 한다. 사회적 형평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규범적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감성적 차원에 해당되는 것은 애국심, 심리적인 거. 그렇죠? 근데 공익에 사회적 형평에 어떤 충성에 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 보면
충성심, 형평성, 공공 이런 것들 뭐예요? 규범적 차원이죠. 합리는 내가 하는 정책에 대한 호감도예요. 내가 하는 정책이 이렇게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럼 그 관심도에 따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책에 대한 호감, 그게 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합리적 차원이다. 자, 그래서 자 2번, 3번, 4번은 규범적 차원이고 1번이 감성적 차원이고 페리어 와이스의 공직봉사 동기도 충분히 많이 봤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6번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7번인데요. 자, 사회학습 이론은 조금은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직론 차원에서 조금 이게 동기부여 이론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도. 그런데 이 사회학습 이론 자체는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문제 자체가 어렵지만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뭔가 인식하는지 보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조금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조직론 문제를 풀 때 사실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드는데 일단은 여러분 행정학 문제만으로도 그것만 깊이 있게 좀 행정학 부분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깊이 있게만 행정학 개론만 공부하셔도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22문제 혹은 21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3문제, 4문제 정도가 이런 깊이 있는 조금 더 조직론, 인사론에서 깊이 있는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 자체에 틀렸다고 너무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 공부를 너무 확장하다 보면 인사 조직론 파트가 굉장히 양이 많아지겠죠. 그럼 확장할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만일에 인사 조직론 파트를 공부할 때는 일단 행정학 개론에서 인사 조직론 파트를 좀 더 깊이 있게 행정학 개론 범위에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좀 더 나가는 깊이 있게 좀 더 나가는 범위는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인사 조직론 기출 문제 있죠. 그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정도로. 이게 안 봤던 내용을 확장하는 건 무한대요.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나왔던 기출 혹은 기존에 행정학 개론에 있던 인사 조직론 파트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정도에서 범위를 하면 되겠고요. 무한대로 늘리면 이건 양이 점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학 개론 중심으로 해도 충분히 합격권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만 거기에 이제 세네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확장하기보다는 기존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일단 사회학습 이론이 좀 나왔는데요. 우리가 학습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대표적인 이제 학습 이론 중에 하나가 파블로프의 개 실험입니다. 그죠? 파블로프의 개는 일정 밥을 주면서 자꾸 종을 친 거예요. 땅땅땅땅 밥을 주면서 특정 시간에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쳤어요. 근데 그 시간이 돼서 기본적으로 밥은 안 주고 종만 쳤는데 개가 침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반응을 받아서 어떤 조건을 찾고 어떤 조건화된 자극을 찾고 주다 보면 그에 따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훈련이 되고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찾고 주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통해서 학습시킬 수 있다. 계속 이걸 뭔가를 계속 주다 보면 그런 주는 것들이 계속 나중에 도움이 돼서 학습이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게 고전적 이론이 발전돼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진 게 스키너의 강화 이론입니다. 그렇죠? 우리 강화물 그래서 뭐 고정 간격 강화, 고정 변동 강화, 고정 간격 강화, 고정 비율 강화 뭐 이런 거 있죠. 변동 간격, 변동 비율 강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조건들, 그러니까 보상, 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게 뭘 잘할 때마다 준다든지 어떤 조건에 달성되면 그때마다 뭘 줄 때 그것들이 하나하나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학습이 돼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조건들을 이렇게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잘할 때마다 월급 뭐 돈을 준 거예요. 그럼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학습이 돼서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킨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우리 사회적 학습 이론이 있어요. 자, 사회적 학습 이론은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인지는 물론,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보상 같은 거, 외부에서 누가 주는 거 이런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걸 심리적 내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인지도 중요하고 또 환경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 그리고 환경이 서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진행된다는 이론으로 사회 전환의 사회. 그러니까 나 혼자 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환경. 그렇죠? 그와 함께 외부 자극 외에도 내면의 인지 이런 게 다 종합적인 어떤 학습에 영향을 준다. 사회적 학습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사회적 학습 이론은 여기서 동기유발과 관련해서 자, 행동을 결정하는데 외적 선행 자극도 중요하지만 이나 결과로서의 자극뿐만 아니라 이게 뭐 조건이요, 뭐 보상 이런 것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면적 욕구, 만족, 기대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사회적 학습 이론이에요. 사회적 학습 이론. 자, 그 사회적 학습. 자, 인식론적 학습 이론은 외적 선행 자극이나 결과로서의 자극보다 더 중요한 게 보다 내면이다. 심리적인 거다. 그래서 동기부여에서 형평성 이론, 기대 이론, 이런 심리적인 이론들과 관련된 게 인식론적 학습 이론이에요. 자, 내면. 근데 사회적 학습 이론은 이런 외적 자극과 함께 내적 인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 보는 게 사회적 학습 이론인데요. 자,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 사회적 학습 이론은 관찰 학습 혹은 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사회니까 사회적 학습이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의 관찰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엘버트 반두라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보고 직접적인 보상이나 벌의 결과를 통해서만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적 어떤 보상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과 결과를 관찰하는 것으로도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한테 주는 보상이 뭐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 보고도 배울 게 있구나. 저 사람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그죠? 모델을 삼아서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학습을 한다. 관찰 학습이라고도 하는데 관찰 학습에는 관찰을 통한 고전적 조건화와 관찰을 통한 조작적 조건화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한 고전적 조건화는 어떤 유기체가 어떤 사람이 특정 조건 자극에 대해 공포 반응을 느끼는 장면을 보면 다른 유기체도 조건 자극에 대한 공포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흰쥐를 보고 깜짝 놀란 형을 봐서 형이 그래. 그럼 동생도 다음부터 흰쥐를 보면 놀라는 거야. 그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런 조건 하에서 어떤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사회적 학습은 뭐예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찰을 통한 조작적 조건화는 어떤 유기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면 다른 유기체도 그 행동을 하기 원하게 된다. 그죠? 형이 김치를 먹은 뒤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럼 동생도 김치를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형 동생 보면 형이 뭐 잘하면 나도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받거나 강화를 받는 걸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봤다면 나도 내가 보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기체가 행동을 했을 때 혐오 자극, 안 좋은 걸 벌을 받았어요. 그럼 나도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모든 유기체는 강화나 벌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그러니까 강화는 보상이고 벌은 이제 벌이죠.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님에도 관찰을 통해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도 배우게 된다. 그게 사회적 학습 이론이에요. 그렇죠? 사회, 내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통해서도 나한테 학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행동주의 학습과는 달리 인간의 내면에서 일하는 인지 과정.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도 두렵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도 해야지. 이런 인지 과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학습을 통해 형성된 정보가 자기 효율성이란 강화를 통해 필요성이 있을 때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이처럼 관찰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인식 과정을 통해서 행동에 연결된다. 이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보고 나도 그렇게 행동해 갈까? 이 단계가 네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행동이나 상황에 관찰자의 주의를 끌어야 돼요. 내가 봐야죠. 일단은 그게 집중 단계고 그걸 우리가 주의 과정이다. 집중한다, 주의한다. 뭔가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중하는 게 생겨야 돼요. 집중 단계가 먼저 주의 과정이 생기고요.
둘째, 관찰을 통해 학습한 정보를 기억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관찰하고 잊어버리면 내가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죠. 기억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가 인지 과정으로 학습한 정보가 내적으로 이제 보유 강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게 유지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기억하고 내적으로 보유 강화되면서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리텐션, 이거를 어텐션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기억을 재생하는 단계로 학습한 내용과 관찰자의 행동이 일치하도록 자기 수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죠? 관찰한 모방 행동을 성공적으로 재생하려면, 그러니까 내 행동을 하려면 머릿속에 기억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직접 행동으로 연습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죠? 연습해봐야 정확하고 성공적 모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운동적 반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죠? 이제 기억을 재생하면서 뭐요? 반복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넷째, 이런 학습한 내용대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실제 이제 행동을 하기 전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행동을 하긴 하지만 이걸 내가 해보고 싶다는 동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찰자가 모델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운동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여기까지 됐지만 유기체가 직접 행동하려는 동기가 없으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동기부여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나의 행동으로 옮겨져서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학습 이론이야. 자, 그래서 사회적 학습 이론은 자, 직접 경험뿐만 아니라, 그죠? 관찰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죠?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학습이 된다. 이때 3번 행동의 결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보다 행동의 객관적 결과 자체가 관찰자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인지하느냐. 물론 객관적 결과 자체, 행동의 객관적 결과 자체, 보상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어떻게 인식하느냐. 혹은 둘 다. 그죠? 종합적인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객관적 보상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설할 때 어떤 책들은 이거 종합적으로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책들도 있고 객관적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인지하느냐,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인식하는 것보다는 틀린 거죠. 그렇죠?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인식이 더 중요하다. 둘 다 중요는 한데 더 중요한 건 인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답은 일단 3번이고 자, 그래서 여기도 A보다 B 이런 게 있죠. 자, 그런데 남의 행동을 관찰을 통해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첫 번째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델의 특정한 사항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일단 두 번째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유지 과정이죠. 그래서 모델이 사라진 뒤에도 모델의 행동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에 따라 모델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후에 유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재생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죠? 모터 리프로덕션. 그죠? 그리고 나중에 모티베이션 단계도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사회적 학습 이론이고요. 조금은 문제 자체가 조금은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제 사회적 학습 이론. 우리가 이제 행정학 개론 쪽에서는 이 학습 이론을 좀 간략하게 뭐 이렇게 나눠서 간략하게 배우긴 합니다. 간략하게 배우긴 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한 번 정도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기존에 그러니까 1, 2, 4는 행정학 개론에서 나오지 않지만 3번 같은 경우 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3번도 풀 수 있긴 한데 좀 어렵다. 뭐 이런 거 틀렸다고 해서 너무나 이렇게 합격에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6번은 다 풀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7번 틀렸다고 그것 때문에 합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낮았다면 그거는 풀어야 할 문제를 틀려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뭐 새로운 내용들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다 맞추면 충분히 합격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학습 이론은 다른 사람의 행동, 인지 구조 등을 중시합니다. 근데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게 되고요.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줍니다. 다양한 요인이 학습에 영향을 준다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 공무원 분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임용 주체를 이제 국가냐 지방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구분하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보다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무의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정직은 비서관이나 전문위원들이 좀 많아요. 우리가 별정직 같은 경우는 비서 업무나 어떤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들이 별정직입니다. 그렇죠? 자, 3번 특정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고 해당 법률에 적용 조항이 없을 때는 개별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격, 신분 보장, 복무 등에 있어서 개별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들이에요. 이제 여기에 없을 때는 일반 국가공무원법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단은 개별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죠. 그렇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경호직은 경력직 공무원이죠. 그래서 경호공무원들은 특정직으로 경력직입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요. 자, 여기도 이들이 우선 적용되고 그 다음에 적용된다. 이게 순서 얘가 먼저고 얘 A 다음에 B다. 이것도 B 다음 A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까지 봤고요. 자, 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설정 이론에 기반한 동기부여 방식. 이것도 이제 목표 설정 이론 이렇게 보면은 또 동기부여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배웠죠. 동기부여에서. 자, 목표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렵게 난이도가 있게 설정을 해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4번 달성이 쉬운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체적이지만 달성이 쉬운 게 아니라 난이도가 높게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달성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려운 뭐 양적 목표를 세우는 거는 뭐 구체적 목표니까 가능한데 달성이 쉬우면 안 되겠죠. 자, 이제 포인트는 이거고 다만 뭐 목표 추진 과정에 적절한 피드백도 제공하고요. 그죠? 이게 달성 과정에서 이렇게 평가도 계속 해주고 달성할 목표량과 기간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목표 달성에 따른 보상도 잘 해줘야 합니다. 명확하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 얘기인데 중요한 건 구체적이고 난이도가 높게 그렇죠? 달성이 쉬운 목표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4번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하면 아는데 로크를 빼고 그냥 목표 설정 이론 하면 갑자기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자, 반데벤과 페리의 조직평가 지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죠. 이건 좀 깊이 있는 문제고 봤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문제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반데벤과 페리는 일반 대학 교수님 책에도 잘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그죠? 조금은 아주 깊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행정학 개론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는데 행정학과를 가면 조직론 교재가 따로 있어요. 조직론 1, 2. 또 인사론 교재도 따로 있습니다. 인사론 1, 2. 그래서 이만한 두 권 책들 두 권 해서 총 4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까지 이제 공부하시려면 두 권 책 4권을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공부하기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너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건 아니고, 그렇죠? 범위 확장은 그냥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 정도에서 거기서 나왔다면 기존에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이미 이제 나왔으니까 다음부터는 또 반데벤과 페리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존에 나왔던 이론을 좀 확장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원투는 이 4권 책을 그 두꺼워요. 한 권당 다. 그런 걸 다 공부하기는 뭐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이런 것까지 커버하기는 좀 힘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학 개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 범위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죠? 그것만 해도 22문제. 그렇죠? 88점. 88점이 이번에 어느 정도 충분히 뭐 커버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다만 이제 행정학 개론 범위더라도 좀 어렵게 나온 문제들은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범위까지 확장이 좀 힘들고 이런 범위들은 좀 포인트를 잡아서 좀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자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자, 반대 웬가 페리 조직평가 지표는 자, OAI 이제 이거 평가 지표를 OAI를 하는데 분석들을 위한 기본적 정의는 조직은 구조와 과정이 있어서 많은 다른 형태들로 구성된 개방사회 행동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개방적인 사회 행동체제면서 외부 환경, 그래서 조직의 환경, 그 안에 있는 구성원, 재정과 업무들의 반복적 선택들의 연속,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조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 평가도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들은 조직의 목표를 기준으로 행해지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조직 안에서는 그 사건들은 서로 인과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건들이 횡적 종적으로 다 연결돼 있고 하부 조직 간의 순환적 양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평가할 땐 단 하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된 체제와 환경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렇죠? 조직이란 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안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활동이 단순하게 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행동과 다른 행동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부 조직 간에 횡적 종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게 순환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직도 봐야 되고 부서 하나도 봐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연결시켜주는 운영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1번이 조직 전체예요. 조직 전체도 봐야지만, 그렇죠? 2번은 하나의 부서입니다. 부서, 각 작업 집단과 부서. 3번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개개인들. 그죠? 4번은 이 부서와 부서 연결. 그리고 여기와 또 다른 부서의 연결. 다른 조직 내의 부서와 연결. 그래서 업무와 부서, 타 조직 간의 관계.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같이 모든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도 평가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한 부서도 평가해야 되고 부서 안에 개개인들도 평가해야 되고 부서와 부서의 부서 타 조직 간의 관계도 다 평가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 하나의 부서, 개인적 업무, 다른 부서와의 관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반데벤과 페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지표는 폐쇄 체제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개방 체제 관점에서 그죠? 타 조직까지 다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개방 사회 행동 체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OAI는 조직 전체, 부서, 개인 간 관계 속에서 보는데 이 조직 전체, 부서와 작업 집단, 개인 간 관계 세 단계로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 개인 외에 하나 더 있죠. 업무와 부서 혹은 타 조직 간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네 단계로 구분하겠습니다. 네 단계. 자, 여기서 옳은 거죠. 옳은 거면 세 개나 틀렸다. 세 개면 포인트를 바꾼다. 포인트. 그렇죠? 개방, 폐쇄. 하나, 둘, 셋. 세 단계. 세 단계 아니고 네 단계.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네 단계로 평가하기 위해서 네 단계의 진단을 위해서 5가지 차원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관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5가지 차원에서 평가하는데 성과 차원, 조직 내 기록을 통해 전체적인 조직과 부서 및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전체적인 조직과 부서 차원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시적 조직 설계 차원, 평가에 있어서 전반적인 조직의 구조, 역사, 운영 규모를 거시적으로, 그죠? 조직 전체 차원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시적 조직 전체지만 이건 조직 부서, 그렇죠? 그래서 조직 내에 있는 부서들과 작업 집단들의 업무 구조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조직 내. 자, 그리고 전체 조직 내 부서 간은 다른 조직과, 그죠? 조직 부서와 지휘 간의 상호 의존도. 그래서 다른 조직 간의 관계, 부서 간의 관계죠. 조직 내, 부서 간의 전체 조직. 그리고 업무 설계, 개인적 업무나 지휘들이 구성되는 방법, 직원들의 배경, 이건 뭐예요? 개인적인 것들, 그렇죠? 그 직원들의 하나하나를 또 평가하기 위해서 업무 설계 차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조직 전체, 조직 부서 내, 조직 부서 간, 개인 이런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 설계는 개인들의 업무 설계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업무 설계 차원은 이게 조직 부서는 조직 내 부서 간의 관계. 그죠? 조직 부서는. 근데 조직 내 부서 간의 상호 전도. 그죠? 부서 간의 상호 전도는 이거는 업무 설계 차원이 아니라 업무 설계는 뭐예요? 개인이고 이거는 부서 간 차원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조직 부서 내 지휘관, 부서 간 지휘 간의 상호 전도. 이런 거는 부서 간 관계 차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게 이제 업무 설계 차원이죠.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자체가 다 어려워요. 사실 이 문제 자체 공부하고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보는 거지. 어렵죠 사실. 여기도 이제 무슨 차원 결국은 다른 걸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거 부서 간이죠. 여기도 이제 바뀌었을 아예 모르면 이것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어렵죠 사실 어렵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0번이 가장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번 자체가. 근데 개념 자체만 좀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자, 1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방형 직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일반직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직위만 대상으로 한다. 직위만일까? 이것도 생각하시죠. 옳은 것은 다 포인트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는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다 돼요. 정무직 안 됩니다. 둘 다. 그런데 별정직이 되고 이제 일반직, 특정직으로 경력직만 되는 건 공무직이고 개방형은 별정직까지 됩니다. 그렇죠? 자,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직위 각 총수의 30%가 아니라 실제로 개방형 직위는 전체적으로 20%죠. 3번 자치단체 임용권자가 개방형 직위를 지정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 변경할 때는 자 중앙인사기관과의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도 중앙인사기관인 인사혁신처와 뭐 협의하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고요. 다만 이제 지방공무원법 보면 임용권자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 변경, 직위별 수행을 설정 변경할 때는 자치단체에 있는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그렇죠? 자치단체의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는 거지 중앙으로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4번 이때 경력 개방형과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경력 개방형은 개방형 직위 중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도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뽑는 거라면 이게 경력 개방형은 공직 외부의 민간인 중에서만 뽑는 거고 이렇게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시키면 그건 개방형이에요. 그렇죠? 경력 개방형은 외부의 민간인 중에서만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에 자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게 경력 개방형이다. 뭐 답은 4번이고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고요. 12번 자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대표 관료제는 정부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관료제는 자 우리 사회를 대표해주는 관료제를 만들어 달라. 대표 관료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 구성 비율을 공직 사이를 맞춰주면 이렇게 맞춰주는 걸 소극적 대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맞춰주면 각 집단은 자기 집단을 위해서 정책화해라. 이게 적극적 대표입니다. 이걸 기본 인구 구성 비율을 맞춰주면 알아서 적극적으로 자기 집단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처럼 대표 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획운동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관료제의 국민 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민주적 이념을 실현해주죠. 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 그래서 자 기존에 백인들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됐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과 황인에게도 기회를 보장하며, 그렇죠? 기회를 보장해주면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제 기회 보장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성,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표 관료제를 통해서 운영하다 보면 국민의 대표성, 형평성, 뭐 책임성, 대응성 높여줄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능력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올 수 있어요. 능력 없는 흑인, 황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성과 전문성을 저하시킵니다. 실적주의와 충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역차별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인재를 충원할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3번 틀렸고. 역차별과 같은 갈등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뭐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학 개론을 공부하더라도 인사조직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1번 문제 같은 경우가 어려우면 안 돼요. 그죠? 이런 문제 정도는 풀어내셔야 돼. 그러니까 이 대표 관료제는 뭐 충분히 누구나 풀어야 하는 문제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개방형직의 내용들도 충분히 우리 배운 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이런 OAI 이렇게 반대 변과 패리 이런 거는 풀기 좀 어렵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까지 이제 확장하려면 여러분 인사조직론 공부가 양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힘드니까 그거는 이제 기존의 기출 범위 내에서 어려웠던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걸 중심으로 좀 공부해 나가시고 왜냐면 매년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서 나온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려운 이론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확장하시고 이렇게 아예 새롭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포인트를 잡고 틀렸겠지, 그죠? 세 가지 아니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당하게 풀어 나가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낫고요. 그죠? 안 그러면 제가 말했죠. 아까 양이 굉장하다고 이게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시되 대신에 중요한 거는 11번, 12번 같은 문제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만드셔서 오히려 점수대를 어렵지 않은 행정학 개론에서 나오는 한 22문제, 21문제를 다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보시고요. 13번. 자, 중앙인사기관에서 비독립 단독형에 대한 설명이죠. 자, 비독립 단독형은 정부 부처형으로, 그죠? 대통령에서 비독립된 대통령 단독으로 행하는 인사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책임이요.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요. 대통령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죠. 하지만 대통령에서 비독립되다 보니까 정실화될 수 있고요. 독선적일 수 있고요. 대통령 바뀌면 행정의 일관성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독립합의형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역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역관주의를 배제하고 대통령에서 독립된 역관주의 뭐예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정적 충성도에 따라 공무원들을 뽑는 제도죠. 대통령한테 독립시키면서 이제 역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주의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위원회형으로 합의형으로 만드는 게 독립합의형입니다. 그래서 역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생겼고요. 합의제로 하다 보니까 신중할 수 있고요. 균형적으로 여러 요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결정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시간이 걸리고요. 대통령이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 자, 그래서 비독립 단독형 비독립 단독형인데 혼자 대통령 비독립인데 자 1번 기관장의 독선적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기 어렵고요. 그죠? 대통령이나 뭐 장관들 그래서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결여되기 쉽습니다. 자, D가 중요한 인사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고 변화에 신축적으로 혼자 결정하니까 빠르게 결정하고 신축적일 수 있죠. 기억 D것이고요. 자, 역관주의를 배제하고 인사행정의 정책 중립을 통해 실적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했던 건 독립합의형. 그렇죠? 그래서 행정 수반은 대신에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렵죠. 이게 니은과 리을은 독립합이고 기억과 디귿이 비독립 단독형입니다. 답은 1번.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연구 사례에 대한 설명인데요. 조직 목표 변동 얘기입니다. 미엘스는 제1차 세계대전 전 여러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 지도자들, 노조 간부들, 그죠?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과도제 절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사회주의 정당이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후에 본래의 목표인 사회 변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기보다 자신들을 위해 활동하더라는 겁니다. 자, 노조가 노조원들을 위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이 아니라
노조 간부를 지도자를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목표는 뭡니까? 여기죠. 노조원들을 위한 조직이죠. 근데 간부, 지도자들은 노조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수단이에요. 이게 목표고. 근데 목표 수단이 바뀌어서 수단인 간부를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목표의 대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전환, 대치, 동조과잉, 목표 수단의 전환 같은 말인데 궁극적 목표와 수단이 바뀐 현상입니다. 그렇죠? 목표는 노조로 따지면 노조원이고 이를 위해서 노조 간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간부가 목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엘스의 과두제 절칙은 그렇죠? 목표의 추가 현상이 아니라 목표의 대치, 전환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공부했죠. 그래서 답은 4번 목표의 대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5번 자, 그라이너의 조직 성장 모형에 대한 성장 단계와 단계별 위기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 교재이긴 한데, 자 보시면 이제 그 행정학 개론 차원에서는 이 정도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인사 조직론 할 때 제가 인사 조직론 파트는 인사론과 조직론에 있는 행정학 개론에 있는 그렇죠. 인사론 조직론 파트의 내용은 깊이 있게 다 아셔야 한다고 했어요. 이 정도는 인사 조직론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학 개론을 공부할 때는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나올 수는 있어요. 실제 국회 공무원 시험 쪽에서 나왔어요. 공무원 시험 쪽에는 안 나왔지만 그러나 인사 조직론을 공부할 때 이 정도는 하셔야 한다. 이 정도는 이제 아까 그 팬가 뭐 있죠? 아까 조직 OAM 모형, 조직 성과 평가 이런 이론과는 달라요. 이거는 훨씬 더 자주 나왔던 얘기야. 이런 건 아예 생소한 얘기라면 이런 거는 그나마 자주 나오는 거고 이건 조직론 교재에도 있고 제 교재 다 있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깊이 있게 좀 더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그라이너의 성장 단계별 위기 대응 모형은 이 각 단계가 있고 이 단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외울 때 창지위 조협 이렇게 붙여 있어요. 창지위 조협. 그죠? 5단계가 있고요. 자, 창조 리더다. 지시 자율. 그래서 실제 여기 나온 내용과 여기 나온 내용이 반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창조 단계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구석기 시대 생각해요. 구석기 창조 시대. 구석기 시대 보면 리더가 없어. 그냥 다들 우우우우우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리더가 없다 보니까 다음 단계 리더를 만들었겠죠. 그 리더를 통해 지시하지만 너무 지시하니까 뭐가 없어요. 자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대말이에요. 지시하니까 자율성이 없는 거고 창조 시대는 리더가 없는 거고. 자, 위임 단계. 이제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위임으로 넘어가는 거죠. 위임, 자율성을 준다는 겁니다. 너무 근데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뭐죠? 통제가 안 되겠죠. 통제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통. 창조 리더, 지시 자율, 위통. 그죠? 위임 통제. 위통. 자, 그래서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통제에 대한 조정의 단계에 넘어가는 거죠. 이제 조정 통제를 위해서. 그래서 통제하는 단계로 조정을 하는 단계. 그러니까 강한 통제보다는 이제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조정을 하는데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아직은 조직이 이렇게 초기 단계 넘어오다 보니까 조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체계적인 조직이 없는 거예요. 관료주의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체계가 아직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주의 위기는 체계가 없다. 그래서 체계가 없고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서주의의 위기, 관료주의의 위기. 근데 문서주의를 우리가 레드테이프이다. 옛날에는 문서를 보낼 때 빨간 줄로 묶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상징하는 게 레드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체계가 없다. 그게 관료주의 위기, 문서주의 위기. 조정을 하는데 아직 조정 단계에서 체계가 안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를 잡고 문서화되고 관료화되면서 이제 체계적인 어떤 협동의 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협동의 단계는 이제 체계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화되다 보니까 조직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일들이 많아지고 지친다. 탈진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지쳐간다.
일이 너무 많다. 탈진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리더, 지시 자율, 위임 통제, 위통. 조정에는 뭐가 있어? 관료가 있죠. 조정에는 관료가 있다. 그렇죠? 협력하다가 탈진한다.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탈진한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조 리더, 지시 자율, 위통, 조정 관료, 협력 탈진. 자, 그래서 위임, 권한 위임을 당기는 자율성이 아니라 위통, 통제기. 그죠? 자율성 뭐예요? 지시. 그죠? 그래서 창조성을 위한 단계는 통제가 아니죠. 통제하려면 위통. 그죠? 창조 시대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지시는 자율이죠. 그죠? 지시는 자율이고 리더십 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창조성의 단계에서 오는 겁니다. 지시는 자율, 창조 리더, 위통. 그죠? 조정은 관료인데. 그래서 조정 관료인데 관료주의 위기를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레드테이프라 한 겁니다. 문서주의. 조정이나 레드테이프. 근데 일단 위통, 창조 리더, 지시 자율 생각하시고 2번. 조정 관료인데 이 관료가 뭐다? 문서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레드테이프 위기라고는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정도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행정학 개론만 내가 준비한다. 그렇죠? 행정학만 시험만 준비한다. 우리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는 풀기 어려운 거고 인사 조직론을 내가 그래도 준비한다 하면 이 정도까지는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OAI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정도는 이제 풀어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실제 창조 단계, 지시 단계 뭐 쭉 나간 겁니다. 다 있고요. 여기 보면 자, 조정의 단계는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생기더라? 체계가 안 잡혀 있다. 그래서 관료주의 위기인데 이런 관료주의 위기를 우리가 문서주의 위기, 관료 체제가 없는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극복하기 그래서 문서주의 위기를 관료주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협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서주의 위기를 다른 말로 레드테이프의 위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서주의 레드 테이프의 위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좀 어렵긴 하죠. 자, 그러나 15번 정도까지는 맞춰야 한다. 16번. 자, 지각 오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배우지 않은 게 있긴 해요. 배우지 않은 게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배웠던 내용으로 다만 충분히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상동적 태도는 지각자가 자신의 기준과 관점에 일치하는 것만을 수용하려는 오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각자가 자신의 기준과 관점에 일치하는 것만 수용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상동적 오차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최고 대학 졸업했으니까 일 잘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 고정관념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상동적 오차고. 그런데 이제 방어적 지각의 차고는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딸은 그럴 리가 없어요.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고 고정관념에 부합하도록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죠? 선택적 지각의 차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판단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각자가 자신의 기준과 관점에 일치하는 것만 수용한다.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자신의 유리한 것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 해서 선택적 지각의 착오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된 책들도 있고 일부는 또 방어적 지각의 착오다. 될 수 있다. 여튼 자신의 지각에 맞게끔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어적 지각 혹은 선택적 지각이고 이제 선택적 지각의 착오 같긴 해요. 그런데 해설에 이제 방어적 지각의 착오라고 된 책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된 책들도 있긴 한데 일단 예로 좀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 드는데 중요한 건 상동적 오차는 아니다.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지각자가 자신의 기준과 관점에 일치하는 것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게 상동적 오차고 자신에 맞는 것만 수용하는 게 지각의 오차예요. 지각의 오차.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 맞는 자신의 지각에 맞게끔 방어를 한다든지 선택하는 거. 그렇죠? 자, 니은 투사인데요. 투사는 자기에게 속하는 특성이나 태도를 타인에게 규정시키거나 전가하려는 경향입니다. 이런 거 투사는 나의 어떤 특성이나 태도를 상대방으로 가미시키는 거예요.
이게 투사입니다. 투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감정에 따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투사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 투사 있고요. 자, 뿔 효과는 하나의 특성으로 인해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나쁘게 평가되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뿔이 났다, 혼 이펙트인데, 사실 이거와는 좀 반대되는 게 연쇄 효과. 연쇄 효과는 할로가 빛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빛이 나서 예쁘다, 이게 성실성으로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창의력도 좋게 평가하는 거. 하나가 예뻐 보이면 다른 것도 예뻐 보이는 거. 아예 성격이 다른 애도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연쇄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 근데 이 연쇄 효과는 어떻게 보면 빛이 나서 예뻐 보이는 게 예뻐 보여서 다른 것도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가 뿔 효과예요. 그래서 하나가 나쁘면 다 나쁘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게 뿔 효과입니다. 뿔이 났다.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맞죠. 점 이런 것들은 생소할 수 있죠. 자, 근데 대조 효과는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에 관해 미리 가진 기대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대상을 지각하는 오류이다 되는데, 우리 대조 효과는 배웠어요. 대조 효과는 대비 효과는 방금 전 사람이 너무 못하면 지금 사람은 보통 해도 잘해 보이는 거고, 방금 전 사람이 너무 잘하면 지금 사람은 보통 해도 못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대비 효차. 바로 전 사람의 영향받는 거. 이게 대비 효차고 대조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에 관해 미리 가진 기대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대상을 지각하는 거 아무 관계가 없죠. 그죠? 대조 효과 아니죠. 그죠? 얘도 아니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좀 풀어 가실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사물의 특성에 관해 미리 가진 어떤 기대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사람을 볼 때 내가 기대가 있어. 그 기대로 인해서 그냥 대상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지각하는 겁니다. 내 기대에 따라서. 그래서 자, 이걸 기대성 착오라고 해요. 사전에 가지고 있는 기대에 따라 그냥 그거에 따라 사실을 지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될 거야 하면은 상황과 무관하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못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 그냥 상황과 무관하게 못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기대성 착오예요. 뭐 이런 건 조금 생소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상동적 태도 아니고 대조효과 아니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조금 어렵게 나오죠. 우리 행정학 개론이었으면 이게 좀 쉽게 더 나왔을 텐데 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인사조직론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인사조직론 파트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행정학 개론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깊이 있게. 그렇죠? 그래서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 나가시되,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지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아까 OAI 같은 거, 사회적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학 개론 범위를 좀 넘어선 개념이고, 이런 것들은 행정학 개론 범위인데 거기에서 깊이 있게 나온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답은 3번. 자, 17번 행태 관찰 척도법인데요. 자, 행태 관찰 척도법은 일단 도표식 평정이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태 기준 척도법이 나왔죠. 그래서 행태 기준 척도법은 도표식의 중요 사건 기록법을 더했죠. 네, 기도중이라 했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까지 등급화해서 점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건데, 자, 행태 기준 척도법은 첫 번째 결정을 회피하는 사람은 1점 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대로 이제 여기에 정해진 중요 사건대로 보고 평가하는 건데, 이때 결정 회피를 한 번 한 사람과 100번 하는 사람은 점수가 달라 했는데 그걸 빈도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결정 회피를 한 번 했든 100번 했든 결정 회피했으면 1점 나가는 거예요. 빈도가 고려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빈도로 평가하는 게 행태 관찰 척도법이에요. 그래서 좀 더 빈도로 해서 좀 더 차이를 이제 한 번 한 것과 100번 한 거의 차이를 구분해서 좀 더 객관화해서 평가하겠다. 관찰 척도법이죠. 자, 그래서 발생 빈도를 고려하죠. 그래서 행태 관찰 척도법은 행태에 관한 구체적 사건을 기준으로 좀 더 그 빈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행태에 대한 관찰 빈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한 번 한 것과 100번 한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평정 대상자의 행태를 관찰해서 해당 행태의 유형과 등급을 잘 나타내는 것에 체크하는 이런 평가는 행태 유형과 등급 점수 해서 이렇게 체크해서 평가하는 것들은 기준 척도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것까지 등급화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기준적도법이고 3번 그래서 바람직한 행태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간의 상호 배타성을 통해서 등급화해서 평가하는 거. 이게 기준적도법이에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기준적도법.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단계들이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상호 배타성 가정이 있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설명드렸죠. 그렇죠? 상호 배타성 가정을 갖고 있는 게 기준적도법입니다. 자, 그래서 행태를 관찰해서 해당 행태 유형과 등급을 표현하죠. 각 행태들이 있죠. 이런 행태에 따라 등급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도 뭐 충분히 맞추겠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행태 기준 적도법, 2번과 4번은 관찰 적도법. 그래서 해당돼 맞는 거는 4번이죠. 18번. 자, 공무원 임용 명상 겸임이 가능한 경우. 겸임. 그래서 실제 겸임에 관한 규정은 해당 임용직에 전문 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 일반 공무원 중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다면 이 사람을 다른 직위에도 특수직위에도 뭐 교수나 그러니까 국립 어떤 데 교수나 이런 데 겸임시킬 수 있어요. 겸임. 그래서 뭐 할 때 전문 인력이 필요할 때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어떤 특정 전문 직위에 겸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이렇게 교수 임용할 때 할 수 있고요. 또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때,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때, 이럴 때 겸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교수, 요원, 전문 인력, 그죠? 특수 업무 공동 수행. 하지만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 지원 이런 건 아니에요. 겸임은 전문성이 필요할 때 보통 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필요할 때 이렇게 업무 폭주 일이 많아가지고 너도 와서 이것 좀 해. 그런 거는 겸임시키는 게 아닙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조금 행정학 개론 범위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겸임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공부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조금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한 3문제 정도는 이제 범위를 좀 넘어선 깊이는 이론이고 지금 2-3문제 정도가 조금은 개론 범위지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1번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1번 이 정도 좀 어렵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17번 같은 문제는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어렵다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학 개론만 준비하시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사 조직론이라는 파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을 선택했다면 이 정도 문제는 푸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근데 이제 18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고요. 자, 19번 직위의제. 자, 직위의제는 예를 들면 이제 징계를 요구를 받으면 아직 징계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일하고 있지만 그게 직위의제예요. 그러니까 직위의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니에요. 왜? 징계는 이거고, 그죠? 징계가 나오기 전까지 아직 모르겠으니까 넌 일 좀 하고 있지 마. 이게 직위의제예요. 그래서 공무원 신분 유지한 상태에서 일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형사사건이 기소됐습니다. 재판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일하고 있지 마. 이런 거예요. 자, 능력이 부족하고 성적이 나쁘면 자, 능력 성적이 향상될 때까지 일하고 있지 마. 이겁니다. 근데 능력 성적 향상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결과 딱 나오잖아요. 징계나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다만 여기는 능력 성적 향상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걸 딱 보통 3개월 대기 명령 내립니다. 3개월 내에서 여기 대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등 3개월 범위에서 대기 명령을 내리고 근데 3개월이 지난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향상이 안 됐다면 그때는 해고, 직권 면직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징계로 잘릴 수도 있고 재판으로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적 나쁠 때는 이제 직권 면직으로 나중에 자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그 전에 이렇게 먼저 대기 명령을 먼저 내린다. 그래서 제가 직위의제 사유들은 직능, 성형, 적격 수사다. 그죠? 직능, 성형, 적격 수사고 특히 징계 요구 중에는 정직까지 그러니까 중직계 요구 중인 자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직위의제를 받았는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줘야 돼요. 그리고 성적이나 근무 성적이나 능력이 부족했을 때 3개월 범위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대기명령 할 수 있죠. 그리고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성적 향상이나 능력 회복을 위해서 훈련이나 과제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능력 향상이 그럼에도 안 됐다면 직권 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1번에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 사유로 지휘된 갑에게 그 사유가 소멸된 겁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줘야죠. 그 능력이 부족해서 3개월 대기 명령을 받은 을이 향상이 어렵다면 뭐까지 가능하다? 직권 면직도 가능하다. 자, 4번 직무수행 능력 부족 사유로 이제 3개월 범위니까 2개월의 대기 명령을 받은 정에게는 능력 회복을 위한 연구 과제를 부여할 수 있겠죠. 3번 근데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사유와 지금 첫 번째 근무 성적 직능, 성형, 적격수사 성적, 형사사건, 직능, 성형, 형사사건 두 가지 이유로 경합한 병에게 직위제 처분을 했습니다. 두 가지 사유가 있죠. 이렇게 경합할 때는 병에게 자 여기서는 자 이런 거 보셔야 돼요. 1, 2, 3, 4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건 충분히 뭐 푸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표현 전자의 사유로 그죠? 결국은 전자, 후자 이런 표현으로 오답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 문장 포인트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뭐 여기 알 수 있지만 여기 전자, 후자, 전자, 후자 그럼 바꿀 수 있겠죠. 딱 오답되기 좋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전자, 후자 이런 개념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성적 나쁨과 형사사건 여러분 이건 좀 이따 법에 있지만 어떤 게 더 나빠요? 성적 나쁜 거하고 형사사건 기소된 거. 그럼 직위제할 때는 나쁜 걸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제2호가 뭐냐면 이거 성적이나 능력이 나쁜 거. 근데 이제 그 외에 3, 4, 6호 사유가 경합할 때는 3, 4, 6호 사유로 직위제해야 합니다. 징계, 형사사건, 수사, 그죠? 이런 걸로 직위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적과 형사사건이 경합되면 후자 사유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답은 3번. 이 정도는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는 좀 맞추면 좋겠고. 자, 20번. 자,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이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리더가 부하들을 섬겨주더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가 이거 섬기니까 너무 따뜻하고 착하고 리더를 위해 스스로 부하들이 따라가게 만드는 리더십이에요. 이게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자, 그래서 종업원, 고객,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예요. 리더가 봉사해주고 부하를 존중하고 정직하고 윤리 등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권위는 리더한테 생기는 게 아니라 부하들로부터 기인한다는 민주적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하는 스스로 자기 방향성과 통제를 가지고 자신을 이끌어간다. 스스로 이끌어가라. 그게 셀프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하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셀프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셀프 리더십이에요. 답은 1번이죠. 자, 보시고요. 21번. 조직구조 설계 원리인데요. 1번 명령 계통의 원리는 상위 계층의 지시와 명령, 하위 계층의 보고가 각 계층을 차례로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 계통은 명령에는 계층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로를 통해서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상위 계층의 지시와 명령과 하위 계층의 보고가 차례로 건너뛰면 안 되고 계층을 차례로 거쳐서 통로를 통해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매트릭스 구조는 부성화의 원리 중 혼합형 부서화에 해당되죠. 그래서 혼합형이죠.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가 혼합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이 있는데 그런 게 혼합된 형태가 혼합 부서화 방식입니다. 자, 통솔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통제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통솔 범위는
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다. 그죠? 이런 게 통설 범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직의 원리는 분업의 원리가 있고 조종 통합을 위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분업의 원리와 조종 통합을 위한 원리가 있는데, 다만 이제 분업의 원리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분업을 다른 말로 전문하다 표현하죠. 그래서 분업의 원리, 조종 통합을 위한 원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의는 전문화가 이제 분업이에요. 분업의 원리를 조직의 원리의 일원리로 제시한 게 아니라 조정의 원리가 일원리입니다. 분업보다는 조정 쪽으로 일원리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뭐 알아서 풀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뭐의 원리를 제1원리다. 그럼 다른 게 있겠죠. 그렇죠? 일원리. 이거냐 다른 거냐. 이런 것도 오답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조정의 원리가 일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정 통합을 위한 원리가 1원리, 전문화 원리가 2원리. 그죠? 얘보다 얘가 먼저죠. 자, 보시고요. 22번. 자, 승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승진인데요. 1번. 수직적 인사이동 중 상위 계급으로의 이동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직무의 곤란도 책임이 증가되는 겁니다. 뭐 이거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는 게 승진이죠. 자, 그런데 5급 공무원으로 승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는 자, 일단 승진 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면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심사만 거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승진 시험을 거치려 하되 필요하면 심사를 거쳐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6급을 5급으로 승진 임용할 때 보통 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면 틀리죠. 그렇죠? 시험을 통해 하는 게 원칙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2번 틀렸죠. 또 이렇게 5급을 승진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것도 틀리죠. 그죠? 그런 건 틀리고. 자, 보시고요. 2번 틀렸고. 3번 승진과 승급. 승진은 계급이 올라가는 거고 승급은 급여가 오르는 겁니다. 호봉이 오르는 게 승급이에요. 그래서 보수의 증액을 수반 하나 둘 다. 승진도 보수가 오르고 승급도 보수가 오르죠. 승급은 동일 계급 내 계급은 그대로고 보수만 증액된다는 점에서 승진과 차이가 있죠. 승진은 계급이 올라가면서 보수도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승급은 급여만 오르는 겁니다. 자, 아직 승진 못했어요. 4급, 5급. 근데 5급, 4급이 과장인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을 과장 대우로 시켜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오래 일한 거예요. 근데 승진을 못하고 지금 여기서 한 13년 근무한 겁니다. 그래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고 승진에 제한 사유가 없고 근무 실적이 우수하다면 아직 승진을 못했더라도 그죠? 과장 대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대우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답은 2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번) 자, 감수성 훈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제가 감수성 훈련은 OD에서 많이 활용되고요. 이렇게 싸우는 부부가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부가 배 타고 통통통통 타고 어떤 섬에 왔더니 그곳에서 외부 혹은 뭐 외부 혹은 내외부 전문가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들이 의도한 대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행태가 변해서 나오면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부들이 이 섬에 갔을 때 이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부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 트레이닝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수성 훈련은 그 섬이 실험실이고 다른 부부들과 팀을 짜면서 트레이닝 그룹을 형성해서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와 차단된 특정 장소에서 인위적으로 훈련 집단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갈등 관계, 상호관계에 관련된 능력을 개선하면서 행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체험? 비정형적 체험을 통해 대인관계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평소 하지 못했던, 그렇죠? 예측하지 못했던 체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참가자들에게 과제의 내용이 사전에 주어지면 안 돼요. 비정형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어떤 훈련들을 받는 겁니다. 이번 훈련은 참가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여러 부부들이 10명 내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느낌을 말하고
토론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 간 정서적 접촉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요. 훈련을 진행하는 교관은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함으로써 참가자 간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이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그들이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뿐이지 직접적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겪어나가면서 스스로 알아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의 답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24번. 자, 리더십 이론중 리더 보완 교환 이론. 이것도 이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사회적 학습 이론, OAI, 그다음에 리더 부하. 이 세 가지는 이제 생소한 문제고, 나머지 22문제는 이제 행정학 개론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올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가 좀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냥 뭐 실력급 푼다 했을 때는 이번에 한 88에서 84점 정도가 어느 정도 좋은 점수다. 뭐 88점 맞았으면 잘 보신 거고, 84점이면 무난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봤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8점이면 이제 무난하게 잘 봤다.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찍어야 돼요. 다 찍고 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뭐 셋 중에 2개 맞췄다. 그러면 점수가 높아지는 거고, 다 틀렸다. 그러면 88점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한두 개 틀릴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찍어서 맞을 수 있으니까 그냥 88점 정도가 이제 합격권 점수가 될 것 같고요. 다만 84점이라고 해서 못 본 건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무난하게 봤고요. 88점 정도면 어느 정도 잘 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 이론 중 리더 부하의 교환 이론이 있어요. 자, 리더 부하의 교환 이론은 뭐냐면, 서비스 조직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자인 조직 구성원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상사의 관계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평균적 리더십 사회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런 리더가 좋다, 뭐 평균적으로 이런 리더십 사회를 비판하고, 각각 다른 모습과 행동을 나타내는 조직 구성원들과 상사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쌍방관계가 형성되는지에 관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에 따라 사실 부하와 상사의 관계가 다르다. 그래서 상사 부하 간의 교환 관계라는 새로운 리더십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보다 평균적 이게 좋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하와 리더 사이의 어떤 교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리더십이라는 건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기존 리더십이 일방향적이고 리더와 구성원 간의 동일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겁니다. 즉 평균적 리더, 이런 리더가 있으면, 그렇죠? 이런 리더십을 통하면 리더십이 잘 발휘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는 구성원이 누구이냐에 따라서도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은, 리더 부하의 교환 이론이요, 리더의 행위나 특성이 아니라 어떤 리더의 행동, 어떤 리더의 특성, 이런 리더가 좋다가 아니라 리더와 부하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리더 이 이론을 이제 LMX라고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특징은 리더와 교환 관계의 질에 따라 구성원들이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자, 리더와 높은 수준의 교환 관계를 구성원인 소수의 내 집단 성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추종자로 간주하여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내용 이상의 업무와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집단인데, 내 집단은 뭐냐면 리더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부하들. 근데 반대로 낮은 수준의 교환 관계를 갖는 구성원인, 그러니까 리더와 이렇게 교류가 별로 없고 쌍방 이렇게 교환 관계 별로 없는, 교류 관계 별로 없는 집단이 외 집단이고, 이들은 단순한 고용인으로 간주되어서 그냥 한정된 업무만 맡기는 거예요. 내 집단, 너는 내 사람이야. 얘네들은 일을 많이 맡기게 되는 거고, 너는 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단순한 그냥 한정된 업무만 맡기는 겁니다. 따라서 내 집단 성원의 경우 보다 많은 신뢰와 영향력, 자율권, 현실적 이익을 제공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보다 높은 충성심과 조직 헌신 몰입을 서로 제공하게 되고요. 이에 반해 외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은 리더로부터 그냥 공식적인 지시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대개 교환 관계의 질이 높은 수준의 구성원은 내 집단들은 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내게 되고, 양질의 리더 구성원과 교환 관계가 긍정적 업무 평가, 승진의 횟수, 헌신도, 업무 배정, 태도, 상사로부터 관심과 배려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리더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리더와 부하 관계가 어떠냐,
이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특성이나 구성원의 행위 등에 초점을 두고 발전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죠? 리더가 어떤 특성을 하고 구성원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들의 관계가 어떠냐. 그죠? 이들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별해서 각 집단에 대해 리더가 다른 관계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 간 교환, 관계의 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단에 속한 부하들은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성과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리더와 부하의 어떤 관계, 그게 리더십 발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더가 어떤 특성을 보이냐 이런 것들 평균적 리더십이에요. 평균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으면 좋은 리더다 하는 게 평균적 리더십이고 그걸 비판하면서 어떤 리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1번 틀렸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행위나 특성이 아닌 리더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이론이죠. 자, 25번 조직의 기술과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드워드의 견해에 따르면 대량 생산 기술을 사용하는 기술은 기계, 단위 소량, 연속은 6이죠. 그래서 우드워드에 따르면 대량 생산 기술은 이제 공장은 기계처럼 나머지 단위 소량이나 연속 공정은 6이죠. 돼 있죠. 자, 뭐 이런 건 충분히 맞춰야죠. 니은 페로의 견해에 따르면 문제 분석 가능성이 높고 예외적 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다. 공학이고 문제 분석 가능성 낮고 예외 발생 빈도 낮으면 장인이다. 자, 그래서 자 고장이 잘 나는 정도 그게 낮다. 고장이 거의 없다. 고장이 매우 많다. 예외 빈도가 높다. 분석 가능성이 높다. 고치기가 쉽다. 분석 가능성이 낮다. 고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다 낮은 게 장인이고 다 높은 게 공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장인 어른은 다 낮고 공학 박사는 다 똑똑하니까 다 높다. 이렇게 외워자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높은 건 공학이고 다 낮은 건 장인입니다. 맞죠? 이거 톰슨의 견해에 따르면 집약적 기술은 과학 활동의 표준화를, 중개적 기술은 조직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자, 톰슨에 따르면 자, 중개적 기술이 오히려 표준화고요. 그렇죠? 제가 약은 어디서? 병원에서. 어떻게 발라요? 호 바른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약적 기술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이 표준화하는 건 중개적 기술을 하는 겁니다. 틀렸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다. 뭐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 25문제 인사조직론 풀었는데요.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세 가지 문제, 그렇죠? 이 세 가지 문제만 이제 좀 깊이 있는 문제고 나머지 22문제는 행정학 개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중에 이제 한두 문제 정도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88점 정도를 잘 본 거다 생각하시고 83점은 이제 무난하게 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 중 아니면 중상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 난이도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제 내년 대비로 공부하신 분 중에 이 수업을 들었다면, 이 강의를 들었다면 너무나 인사조직론 파트를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 것이냐, 그 범위가 문제인데요. 그 범위를 잡을 때 이렇게 생소한 문제까지 내가 풀려고 공부를 하게 되면 책이 굉장히 두꺼워야 된다고. 사실 인사조직론에 나오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행정학 개론에 나오는 근데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22문제를 마치고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 인사조직론의 기출 문제 중에서 혹은 7급 기출 문제, 행정학 기출에서 나오는 이론들이 있어요. 좀 깊이 있는 이론들. 그걸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한두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실 한 문제만 나와도 23문제 되잖아요. 한두 문제가 이제 문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너무나 넓히려기보다는 기존의 행정학 개론의 범위에 있는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틀렸겠다 이렇게 풀든지 아니면 다만
기존의 기출에서 나왔던 깊이 있는 이론들은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믿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이제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활동하시면 기를 바라겠고요. 또 혹시 또 이렇게 시험에 만족한 점수가 못 나오신 분들도 힘을 내셔서 열심히 또 한번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뭐 강의가 필요할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